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인데요. 기대감과 함께 또 변동성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10월의 전략들, 관심 섹터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10월인데 네. 10월의 섹터들을 우리 이창환 이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죠? 네. 우리가 뭘 봐야 될까를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첫 번째 네이버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 이슈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게 일단은 그 결론이라서 사실 큰 빅딜이죠. 아직 완결은 안 네. 됐는데 빅딜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이버를 사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설명 좀 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투자하고 있던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젠백스라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최근에 거의 다 차익을 했습니다. 제가 15,000원부터 해서 7만 원대에 넘어갔던 종목을 차익 실현했다고? 네, 차익 실현을 하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유상증자 그 조건이 주주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제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해도 100억 정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다 차익을 하고 네. 뭐 안파치 펀드도 제가 고객들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네. 금액이 그래도 한 5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억 정도 있었던 게 5억 이하니까 다 거의 다 판 셈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지금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지금 네이버를 그 요거랑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랑 해서 지금 네. 그거를 이제 사모으고 있는데 일단 그 두나무랑 그 네이버랑 합병을 하게 되면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의 변화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합병 방식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회사를 편입하는 구조가 될 건데 일단 그 기업 가치가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고 평가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나무의 그 송치영 회장이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대3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네이버 지분을 그러니까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지분을 한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개인으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진 의장이 3%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최대 주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지분이 2배의 격차가 나니까 당연히 경영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해진 의장이 이제 그 8년 만에 이제 사내 이사를 복귀한 것도 어떤 이게 엑시트 전략이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뭐 성 회장한테 경영권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한테 승계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네이버를 전체 이끌 리더로서 그 송치영 회장이 부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네. 구조는. 그러니까 이 마인드들이 뭐 악유는 있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네이버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씩 인수하는 거는 충분히 있었고 있을 만한 법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빅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해진 의장이 자기 지분도 자기도 이제 대주주에서 밀리면서까지 회사를 뭐 키우겠다 혹은 자기 지분을 뭐 어쨌든 팔겠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이버로서 그죠? 그러니까 두나무 네. 입장에서도 그 독자 상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네, 네. 허가를 안 할 것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분 매각에선 출구 전략 가능성도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송치영 회장이 이번에 합병을 계기로 해서 보유 지분을 좀 시장 매각하는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럴 수 상황이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송치영 회장이 앞에 나설 경우에는 그 네이버는 뭐 결제 성금 투자, 핀테크 사업 쪽에 그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네이버 파이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상중 자산으로의 중심으로 기업의 이제 재편 가능성도 있다고 봐져서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해진 의장이 창업자인데 어쨌든 뭐 창업자의 상징성은 그래도 있겠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있으더라도 단기간에 뭐 회사를 장악해서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여전히 그 창업자로서의 위치는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아직은 이제 금융당국의 허가가 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 스테이블 코인 중심에서의 어떤 그 금융 플랫폼 네이버가 앞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 종목을 10월달에 매집하라고 하는 그 매수해야 된다는 그 증권사 보고서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네이버가 좀 더 핵심이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이런 가상자세 규제가 어떻게 잘
이게 법적으로 잘 해결되는지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 기조하고도 맞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가상자산들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반감 내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정부는 그런 쪽을 사실은 뭐 열겠다 그죠? 된다는 건데 마침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막 그냥 제도권으로 마구 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실 자연스럽게 그죠? 네. 올라온다고 하면 길이 좋죠. 예. 네. 그래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과의 네. 합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를 사실상 하는 건데 모양이 이제 작은 애가 더 큰 애를 인수하다 보니까 네.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한 음. 5가지 정도가 네.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 기업 가치 아까 제가 3배 정도 차이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두나무의 그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이 좀 넘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매출은 비슷하네. 예, 매출은 네. 그 두나무가 6,800억 정도 높습니다. 예, 조금 예. 높은데 영업이익이 두나무가 1조 1,800억 정도 됐고 네. 네이버 8천억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1,000억 정도였어요. 이익은 게임이 안 되죠. 여기서 좀 그리고 그렇죠. 두나무 영업이익률이 56.8% 그러니까, 네. 나와서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추정 기업 가치가 뭐 두나무 12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어떤 뭐 14조 뭐 이렇게 얘기도 네. 하는데 뭐 경영권 프리미엄 붙으면 15조 정도 추산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현재 5조 정도 보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조 네. 대 5조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두나무가 미국 상장 그 나스닥 상장 얘기가 있지만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은 아직 없는데 사실 나스닥 상장 얘기는 좀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따져봐야 그래서 되는 거고요. 두나무 주주들은 나스닥 상장을 뭐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합치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조금 반대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자회사 상장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한테 좋지는 않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한데 네, 네.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없고 그리고 그 송채영 회장 관련해서도 두나무 아까 방금 말씀한 거 두나무 네. 주주들한테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나무는 역시 뭐 영업이익도 높고 그리고 배당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럴 텐데 이거를 이제 그 송채영 회장 지분이 25.53%, 김영년 부회장이 그 13.1% 네. 정도 되는데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 매각해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주주들 독자 입장에서는. 상장하면 훨씬 자기들이 그렇죠. 나스닥이든 국내이든 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가 얘기 나오는 거는 계획적으로는 이제 두나무 주주들한테 주당 3주씩 그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송채영 회장이랑 김영년 그 부회장은 양사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는 적겠죠. 송채영 회장이 뭐 62억 연봉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김영년 부회장이 42억 정도 지난해 연봉 받았는데 뭐 그건 좀 줄어들지만은 양사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송채영 회장이 아마 그 경영권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또 이혜진 의장이랑 송채 회장이 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잖아요. 선후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는 꽤 나도 많이 보니까. 네, 맞아요. 좀 나요. 12년인가 뭐한 네. 띠동갑이던가 한 10년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시점은 대략 올해 11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그리고 1대 3이 될지 아니면 1대 4가 될지. 1대 3이 그냥 유력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3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송채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의 약 19% 정도를 가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 네이버는 그 지분은 17% 정도에서 2대 주주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1대 4 이건 1대 4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1대 4일 경우는 송채영 회장 지분이 그 20% 네이버 지분이 14% 이렇게 좀 네. 줄어들 네이버가 더 안 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 보유한 비율이 높을수록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대를 그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채영 회장이 오히려 더 지배력은 더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네이버 파이낸셜 아래 100%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게 지금 그 두나무를 두려고 하는 게 지금 협상의 방식이고. 네. 그리고 또 쭉쭉 넘어가요. 쟁점 또 5개라는데 또 뭐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나스닥 상장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초반에 나스닥 이것 때문에 그 두나무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하게 돼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 상장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네이버한테 좋지 않습니다. 자회사 상장 이슈가 되고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지분을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25% 지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연결 자회사가 되는데 요게 그 기존 두나무 주주들 뭐 하나투자증권, 미래셋 이런 쪽에서도 이걸 좀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다 인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송채영 회장이 그 지분 수합을 통해서 네이버 자체 다 지배구조 개편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다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예상이 있는데 어쨌든 1대 3의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두나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그 두나무 가치 높은데 이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쨌든 송채영 의장이 이 안에서 뭔가 좀 그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합병 가능성은 지금 되게 뭐 무산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합병 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요 그 합병 가능성 자체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합병을 하려면은 한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7.9%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돼. 오버 부족이잖아요.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두나무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요게 관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한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 이익으로만 해도 한 1조 2천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도 한 2,300억 정도 연결되는데요. 네이버가 올해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이에요. 그 영업이익이 연결로 1조 2천억이 붙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럼 주가 업사이드가 그래도 여기서 한 50% 나올 수 있는 이슈라서 지금 시가총액 40조거든요. 네. 네이버가.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하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그 스테이블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서 많지 않은데 여기서 합병 성공으로 인해서 국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상장은 악재인데 이건 아직까지 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좀 한참 후의 얘기라서 그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악재로 보고선 뭐 그 네이버를 매수하기 어렵다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합병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적 추정치 붙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이버 주가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독특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회사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씩 사업을 좀 더 붙이는 거는 흔한 일이고 그죠. 덜어는 그 사실은 약한 회사를 더 크고 실속 있는 회사가 백도어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참 특이해요. 그죠? 네이버는 이미 사실은 뭐 어디 먹힐 만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두나무와 합병을 하면서 이 몸집을 확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뭔가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네. 두나무 입장에서는 단독 상장이 좀 어렵다고 어렵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이슈, 그 대주주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좀 논란이 좀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어렵다 하면 서로 간의 윈윈 가능성이 높고 이해진 의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분을 약간 엑시트하면서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계속 상당히 제가 이게 네이버에 관련해서 이 그 합병 이슈를 보면서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럼 되기만 하면은 실적 그 연결로 들어가는 실적 반영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주가 업세트 크다라고 보고요. 지금 또 지금 대웅주 장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급 호재, 특급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파급력이 있는 기업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도 희소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네이버가 41조네 오늘 보니까 41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병은 물론 최종적으로 돼야 해요. 그러나 지금 뭐 허들은 있지만 될 걸로 본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해서 그림을 그려간다고 했을 경우에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41조인데 그러면 이제 좀 밸류나 시총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예요? 뭐 이제 규정상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적이 그러니까 2조 정도 영업이익이 있는데 연결로 붙으면 1조 2천억 정도 붙으니까 그만큼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영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서 그 네이버 두나무 합병 무산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그 금융당국이 전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직접 관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금융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두나무 합병 관련해서도 이게 만약에 합병을 하려 그러면은 뭐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이 입법 가능성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한국은행은 은행이 대주로 참여한 금융기관만 뭐 아니면 정부 기관만 인가를 허가하는 걸 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 테크니까 요게 과연 발행을 허용해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원화유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피트에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상충 문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기존 그 주주들의 그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논의도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합병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열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여러 그 나스닥 상장은 노이즈가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지만 이거를 악재로 보기엔 너무 시간이 먼 얘기고, 그리고 합병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합병 가능성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합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선취매를 해 가는 쪽이 수익률이 높이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도주를 잡지 못하신 분들 중에 10월달에 틈새 종목으로 틈새 섹터 종목으로 좀 이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렇죠? 네. 2차 전지도 뭐 장이 워낙 사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 빨아가니까, 그죠? 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섹터들도 단기적으로 좀 힘을 잃은 상황인데, 마침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고 2차 전지도 반도체가 눌려서 그런지 좀 방송 찍는 오늘은 좀 꽤 강했거든요. 네. 네, 뭐 저도 뭐 SK하이닉스 계속 그 토픽으로 말씀을 네. 드려왔었고 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 그 틈새 종목들이 오늘 다 올랐습니다. 엔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배터리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강한 반등인데,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일단 그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6,013억이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가 5,217억이었고요. 네. 그 원래 뭐 매출과 그 영업이 6,013억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AMPC가 얼마냐? 그죠. 3,655억이니까 그럼 거의 2,000억 이상 순이익이 난 거예요. 네. MPC 빼고도. 그리고 이런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결국 ESS입니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가 엔슬 같은 경우도 영업마진 20%를 잡고 있고 삼성 SDI도 30%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S는 왜 많이 나냐면 광물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그 원가 연동해서 그 배터리 가격이 산정된 게 아니라 그걸 다 마진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용은 광물 가격 연동해서 배터리 가격도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ESS는 그게 아니라 마진 그 광물 가격 떨어지면은 그걸 고스란히 다 마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영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영업이익의 90%를 다 ESS에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ESS를 얼마만큼 빨리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그 ESS 쪽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뭐 이렇게 세게 반응하지는 않았네요. 네, 아무래도 LG와 그 PRS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이제 3분기 예상치가 현재 3천억 정도 적자 예상하고 있고요. 예. SK온 같은 거 배터리 사업만 뭐 많게는 4천억대, 적게는 한 1,000억 중반대 정도 예. 적자. 어떤 데는 일부 흑자도 얘기했어요. 1,700억 흑자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으로는 좀 이렇게 그 적자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워낙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 수요가 부진한 상태고요. 그 AMPC가 지금 워낙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분기는 664억 정도 받았는데 3분기 31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현재는요. 그리고 고정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네. SK온 같은 경우는 그 포드 합작법인 그 글로벌 SK의 가동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그 전기차 쪽은 좀 판매가 좀 약간 좀 주춤한 것도, 하이브리드 쪽은 많이 팔리는데 좀 주춤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SK온은 그 고정비 때문에 좀 적자가 좀 커지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판매 배터리가 좀 부진해서 영향을 좀 받는데 ESS가 커버를 못 해준 거죠.
그 LG 에너솔루션은 ESS가 이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예. 거고요.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S&E 리서치에서 올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삼성 SDI만 빼고 탑 10이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 CATL이 31%, 1월부터 8월까지 그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을 보니까 연간 34%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비아디가 50%, 뭐 CATL이 30% 정도, 엔솔이 13%, 그리고 SK온이 20.3%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삼성 SDI는 마이너스 9.1%. 아 EV 쪽에서 네, 유일하게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고객사가 좀 네. 부진해서 그래요. 뭐 BMW라든가,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라든가 이제 네.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진이 있는데, 어쨌든 그 SK온이라든가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은 어쨌든 두 자릿수의 연간 그 출하량 증가는 나와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을 체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일단은 그 주가가 이제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건 그렇죠. 분명하거든요. 보면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배터리 쪽만 국한해서 보면은 일단은 실적 자체가 어쨌든 APC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APC 덕분에 2분기도 실적 방어를 했지만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쪽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APC 수량이 적어져가지고 적자가 좀 커지는 거고요. 또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 전기차 세공제 조기 종료 우려가 있고. 그 포드라든가 GM이 리스차를 자기네들이 인수하면서 그 세액공제를 이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한 70에서 80%가 나름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10월 달부터 어떤 수요 절벽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일단 여전히 지금 배터리 3사 생산 캐파 대비해서 지금 그 생산량 증가가 134기가 정도에 달하는데 출하량 증가는 50기가 정도니까 50기와트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캐파시 증가에 비해서 출하량 증가가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공급가행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공급가행이 확대가 되고 이어져 버리면은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렇죠.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한참 기대가 있을 때는 막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서로 뭐 우리 거 지어주라 몇 년 전에 했다는 걸 막 땡겨서 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쪽이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는 쪽이 ESS 쪽인데 그걸로 지금 실적을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적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엔솔이 빠른 거죠. 그렇죠. SDI라든가 그게 그 SK온은 좀 느린 편이고 그 비자 문제도 지금 좀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들. 네. 네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 차례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뭐 이스타 비언 이스타 뭐 이런 걸 지금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뭐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상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가서 구금 당하신 분들이 다시는 미국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하겠죠. 뭐 뛰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도 뭐 만류할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력 확보에도 네.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인력들을 파괴력을 최소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작 공장 양산치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 판매량도 늦어지고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NPC 좀 덜 받게 되니까 실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정말 시간이 돈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늦춰지면 또 돈이 더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배터리 업계가 현재 자금 조달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뭐 500조 원을 뭐 그 지원해주고 뭐 이러는데 현재 한국판 II는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크고 그리고 3년째 논의만 토론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우리가 한국판 IRA 같은 것에서 2차전지 산업을 사실은 키우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기대하자 그랬는데 뭐 나온 게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거의 기대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주주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또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희석 가치도 생기고 그렇죠. 희석 요인도 생기다 보니까 또
금감원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요즘 그런 맞아요. 문제들. 네. 그냥 그 삼성 SDI도 겨우겨우 허락받고 뭐 이런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이 그 PLS, 그 주가 수익 스와프 방식이라고 해서 네. 이걸로 자금 조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PLS 같은 경우가 그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선 이제 그 블록 형태로 그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주가 수익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정산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은 이제 그 이익을 그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 이득을 하는 거고 떨어졌을 때는 그 손실분을 보장해 주는 형태 네. 프라이스 리턴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선 이제 그 주식과 돈을 맞바꾸는 겁니다. LG화학이 그러니까 LG엔솔지분 가지고 한다는 그건가요? 최근 전에 네, 맞습니다. 네. LG화학이랑 에코프로랑 SK 네. 이노베이션이 그걸 했고요. 예. LG화학은 LG엔솔션 가지고 이제 한 2조 원 정도 조달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분이 81.84%인데 80%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면제가 되다 보니까 네.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9.4% 정도로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죠? 글로벌 최저한세 네. 대비해서 지분율 조정을 한 거고요. 이걸 원래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엔솔의 주가의 주식을 그 주가를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PLS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PLS는 주식을 직접 매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부채가 아닙니다. 자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게 가능하고요. 또 이게 뭐 어떤 블록 완전 실행화 대량 그러니까 블록딜을 한다던가 장내 매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떨어지고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 지분에 대한 희석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라든가 신뢰를 해서 이런 것들도 덜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주가가 빠지면 안 돼요. 네, 그 발행한 기업에 주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차익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업황이 개선 안 되면 이거 자체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그 사업 구조 자체가 그 수익성이 그렇죠. 수요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마냥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할 수는 네. 없는 거니까. 사실 이 방법이 거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업계 전반으로 이게 수익성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PLS 방식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업황의 악화를 반영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기초자산을 SK온과 SKI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고 SK온 2조 원, SKI 테크놀로지 3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SK온은 뭐 글로벌 합작 공장, 뭐 투자비라든가 원자재 조달 비용을 했고 SK도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SK 오션플랜트도 매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 옛날 상강에멘트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매각하고 SK 그룹도 사실은 2차 쪽에 배터리 쪽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서 이제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 이 보릿고개를 넘느냐가 이제 문제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ESS 쪽으로 빨리 ESS를 통해서 네.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 그 자금 조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쪽이 좀 특히 북미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빠르게 올릴 방법은 ESS용 LFP 배터리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되면 AMPC 같이 봐야 되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이제 그 ESS 사업에 대한 확대 전략을 피고 있고 제일 빠른 건 엔솔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업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배터리 3사가 부채가 되게 많아요.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북미에서 미국 에너지로부터 대출 자금만 해도 27조 넘어 20조 3천억 정도 받았습니다. 대략 196억 7천만 달러를 배터리 3사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빠르게 지금 성장 실적이 나와야지 갚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속도로는 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채무보다 높은 상태에서 이 창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무구조 빨리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수익성을 빨리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이제 그 가운데서 기업별로 이제 생존 전략이 있죠.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잘 버티면서 이걸 넘어가느냐가 이제 그래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이제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하고
또 오늘은 뭐 배터리라든가 그 인조다이아 수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관세 100% 얘기하는 게 이게 배터리 산업에서만 보면 어쩌면은 그 특히 ESS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의 자책골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 중국이 ESS 배터리를 미국에 거의 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 거의 90% 정도 장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관세 그 지금의 그 관세 가지고도 원가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게 더 괜찮다 그렇게 보는데 네, 100% 관세 더 붙어버리면은 이게 반사수가 빠르게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빠르게 그 배터리 공급망을 그 한국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 생각보다 판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시를 네.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 배터리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이슈들 하고요. 이제 자금 조달 전략했고 ESS 관련된 얘기는 조금 따로 끊어서 이제 우리 성장 동력이니까 따로 끊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EV가 뭐 고민이 좀 있으니까 그죠? 네. 자금 조달도 앞서 말한 거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ESS가 돌파구인데 초기에는 ESS 좋다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 거야? 이런 또 의구심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수익성이 워낙 높다는 게 확인됐고요. 예.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대우 양산 체제를 미국에서도 짓고 유럽에서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시간 그 홀랜드 공장에서 올해 6월 달부터 이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SK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주가 나왔어요. 1기가 정도 그 ESS 배터리 수주 받았고 향후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추진되는 6.2기가와트 프로젝트도 우선 협상권 받아가지고 수주가 드디어 나왔고 삼성 SDI는 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다 현지 생산 능력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삼성 배터리 박스 SBB 2.0 여기 LFP 형태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그 ESS용 배터리의 수요에 비해서 배터리 생산 캐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쇼테지예요. 그러니까 ESS용은 쇼테지고 전기차는 그 캐파가 남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그 EV 쪽을 ESS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수주도 그쪽으로 엔솔 중심으로 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도 올해 5년간 4기가와트씩 공급이 시작이 됐고 엔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라젠은 내년부터 대략 5년간 15.5기가 와트시 공급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5년간 15.5기가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솔이 수주가 많이 됐어요. 또 27년부터도 이게 테슬라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테슬라와 한 6조 정도 ESS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1차 물량이라서 여기 삼성 SDI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3사가 다 요청을 했어요. 그 ESS LFP 각형 형태로 다 상상 개발 요청을 한 상태니까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그 ESS 쪽은 배터리 3사가 다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S 비중을 얼마큼 높이냐에 따라서 그게 ESS 쪽이 캐시가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형태가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오늘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 탈중국 기저 속에서의 그 K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을 그 K배터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세 전쟁이 다시 붙으면서 네. 이제 어쨌든 배터리 쪽도 2차 전지 쪽도 그다음에 ESS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그렇죠. 더 강하다. AI 데이터 센서가 결국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배터리가 그렇죠. 붙어줘야 네, 되고 네. 전력으로. 거기에 지금 주로 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규제하겠다는 건드린 거고요. 네. 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산업에 뭐 전투기도 들어가고 또 오늘 수출 규제했던 인조다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그 가공 이론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거의 100%예요. 99% 작용한 거를 또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워낙 뭐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하고도 친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 호주와도 협력을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미국의 그런 배터리 공급망의 그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OBBBA 법안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 사용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그 K 배터리한테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 뭐 그 흑연에도 뭐 반덤핑 관세 붙고 뭐 이렇게 관세에서 붙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체로 중국이 막아버린다 했을 때는 그러면서 또 그 미국이 보복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면은 뭐 반사 이익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K 배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미국의 관세를 때려서 K 배터리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피해를 봐요. 중국의 왜요? 수치를 규제해버리면은 네.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러한 그 탈중 우리도 빨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더 네,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공급망을 재구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아직은. 흑연 같은 경우 이제 인조흑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조흑연을 예. 100% 안 되는 가공하는 게 거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정이 그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예. 이게 그 앞단에 하는 건 다 중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100%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사와서 해야 돼요. 저희 얼마 전에 뭐 요소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맞습니다. 통제 해버리면 사실 우리도 사실은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공급망 공급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첫 번째 리튬. 네. 리튬 공급망 등을 빨리 다각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LG에는 그 배터리 엔솔부터 해가지고 다들 그 중국 외 지역에서 뭐 호주 뭐 등등에서 지금 리튬 그 장기 구매 계약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두 번째가 니켈 공급망을 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양극재 쪽에서는 니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니켈 원료를 확보를 하고 내재를 해야지 원가 경영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 프로젝트에 거기 마진율이 막 30%막 이러는 거를 알짜 회사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 왜냐면 그 하이니켈을 글로벌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공룡 그 서로 윈닝 관계, 공정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니켈을 많이 팔려고 그러면은 3원기 양극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 네. 잘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니까 거기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에코프로에서는 기회를 잘 잡은 거고 이 딜이 잘 됐을 때는 에코프로 향후에 어떤 원가 경영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흑연입니다. 흑연.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세계 매장의 2위 탄자니아 그 마에겐 그 흑연광산 개발 본격화한다. 그래서 매장량이 600만 톤이라고 그러고요. 28년도 상업 생산 시에 25년간 연 6만 톤 천연 흑연 공급이 가능하고 그 천연 흑연을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줘서 약 응급제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올랐던 급등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국, 미국, EU 등 참여하는 그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랬어요. 그 MSP라고 하는데 그 사업 일환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환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포항 제철소에서 그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코코스를 가공해서 만들고 천연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이런 데서 가져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외의 국가에서 그 흑연 원강을 확보해가지고 그 중간 소재인 그 구연 흑연을 국내에서 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그랗게 흑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정을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걸 중국에서 해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그 빠르게 아까 리튬, 니켈, 흑연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니켈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리튬까지도 되는데 흑연이 문제입니다. 흑연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흑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ESS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한 거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그럼 이제 ESS 얘기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몇 마리를 지금 LG 역시 LG 엔솔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맞는데요. 맞는데 지금 그 LG화학의 그 PRS 네. 그 지분 매각 그것 때문에 예. 자꾸 엔솔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LG화학이 저는 그 탑픽으로 보는데 그 증권사의 뷰들이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을 지분을 매각을 했으니까 팔 수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지분은 지주사 할인율을 더 적게 준다. 팔 수 없으면 할인율은 80% 70% 주는데 팔 수 있기 때문에 50%를 줘서 LG화학의 목표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그 움직임 불확실성 때문에 지분 가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연결 실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서 24만 1,000원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부윤비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그 되게 그 국내 K베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하우스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예. 경우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실적 바닥 쳤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래도 목표가를 올려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그 ESS 관련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PLS 때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을 좀 예, 대안으로 좀 잘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흑연 얘기 나오면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퓨처엠, 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장대 항공 샀는데 추세를 돌렸어요. 그러면은 걔가 대장인 거죠. 그러면 양극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 흑연 쪽 이걸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에코프로그룹주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인도네시아 그 니케 프로젝트에 따른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본격화돼야 돼요. 아직은 1단계 투자가 끝났고 2단계 진행 중이고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에코프로 BM의 그 코스피 이전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로 하면은 좀 에코프로 그룹은 당분간 좀 주가 그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는 가는 듯 안 가는 듯 오른 듯 안 오른 듯 그죠? 예. 약간 좀 그래요 그죠? 근데 다시 이제 관심을 갖자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엔터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엔터 다 사도 된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가가 이제 한 2분기까지 계속 달리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네. 어느 정도 밸류가 차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막힌 상태에서 조정 보이고 또 이제 실적 좋으니까 실적 시즌 다가오면 주가 올라가고 실적 발표하면은 차익 매물 나와서 조정하고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월 달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죠. 내일 그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니까 LG전자 실적 발표했고 그렇죠. 네. 오늘 엔솔 실적 발표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되면은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이제 요때가 그래서 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가 못 간 거는 하이브 때문이에요, 솔직히. 하이브 방시혁 의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이게 이제 지금 뭐 캐대안 이슈 막 있어가지고 그 캐대안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엔터주들이 수혜가는 제한적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팬층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고 그리고 가장 호재는 지금 하반기 일정 중에서는 BTS 컴백입니다. 그러니까 BTS 컴백이 순차적으로 일정이 나와서 이 투어 일정이 쭉 나게 되면은 지금 솔로로 나와도 그 팬층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그 결집했을 때에 그 BTS 활동을 해서 매출이라든가 여러 공연 수익 해가지고 이러면서 엔터 섹터의 실적 추출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빅뱅이 15주년이 콘서트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JYP의 그 스트레이키즈라든가 트와이스 그 투어 잘 되고 있고 블랙핑크도 내년 초까지 투어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YG엔터의 그 베이비몬스터 지금 신모 발매 앞두고 있고 네. 엠믹스도 지금 컴백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컴백 일정들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그 BTS가 컴백을 하게 되면은 하이브 영업이 2배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BTS 컴백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들이 반영되는 시점들이 지금 3분기, 4분기 쭉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주가가 못 가면은 기회죠. 지금 그 기회에 있는 상태고 오늘 10월 13일 기준으로는 엔터주가 다 일제 강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BTS 컴백이 엔터 섹터의 반등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실수를 한 게
그 빅뱅 20주년입니다. 내년에 15주년에. 15주년이 네, 20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NE1이 그 15주년을 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성황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빅뱅 220주년은 월드 투어 하겠죠. 아, 그러면 그룹이 참 20년 됐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그래서 거예요. 팬덤이. 빅뱅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네. 투어라 2차 판권 하게 되면은 규모만 3,500억 정도 보더라고요. 음. 어마어마한 그 매출이 예상이 되고 YG가 올해 3분기 매출만 1,800억 정도 예상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내년에 이제 BTS 컴백이 예상한다면은 그래서 하이브도 지금도 슬금슬금 뭐 좀 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JYP도 그 스트레이키즈를 지금 투어 여전히 대규모 월드 투어 잘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뭐 트와이스도 일본 활동부터 해서 지금 계속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블랙핑크 YG 엔터 포함해서 그래서 엔터 SM 빼고는 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SM 좋은데 이벤트가 좀 약해요. 그 투어 일정들이 네. 이번 에스파가 북미에서 조금 좀 평이 안 좋았던 면도 있고 중국 그래서 모멘텀 하면 또 SM이 강한데. 저는 뭐 엔터주를 네. 한알령 후회를 잘 안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거 좀 그냥 그 보너스 네, 정도로 네. 봐야 되지 예. 본격 그 엔터 섹터의 어떤 밸류랑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엔터주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대체로 증권가에서 보는 그 의견입니다. 네. 일단 저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그 캐대언 성공과 주요 기획사들의 어떤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요약을 했고요. 일단은 그 캐대언이 흥행했기 때문에 이게 그 넷플릭스 1위부터 해서 빌보드 핫백 막 엄청나게 1위 하지 않습니까? 순위 다 네. 먹고 이랬는데 일단 대체로 제 아들 8살짜 아들도 요즘 그 소다팝 막 노래 부르고 춤춰요 막. 그러니까 10대 미만의 아동층의 댄스 챌린지도 막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팬층 그 잠재적 소비층이 넓혀졌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기존의 케이팝의 진입이 좀 장식이 높았던 다 영어 노래들이 많잖아요. 영미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주류 소비자들한테도 어떤 이 캐대언을 통해서 케이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였고 그리고 국내 기획사들이 일단 워낙 캐대언이 흥행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협상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유명 프로듀서와 협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게임 뭐 여러 가지 IP를 확장하고 또 글로벌 그 파트너사와도 지금 K-팝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브랜드 광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그 협업에 많이 열렸어요. 그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보면 캐대언 관련 상품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뭐 농심도 캐대언 한다 그래서 주가 오르는 거 봐야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기획사들의 그 아티스트 진출이 국내에서 아시아 갔다가 북미, 유럽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그 지금은 팬층이 가장 큰 게 북미인데 그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장 큰 시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국내 그 기획사들의 어떤 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팬층 유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양쪽도 좋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그 엔터주 중에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글로벌 그 성장 전략을 잘 치고 있는 게 요즘 보면은 그 아이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없는 아이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캐치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브에서 키우는 그 여자 아이돌 그렇죠. 같은 경우는 다 외국인 멤버로만 있는데 미국에서 오디션하고 뽑고 네, 지금 미국 유튜버 월간 조회수 1위고요. 예.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 1위입니다. 캐치아이가. 그리고 미국 틱톡 팔로워수 3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은 그 걸그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 그 코르티스라고 여기도 지금 다 외국인 멤버로만 그 되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유튜브랑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하이브의 신인 그룹들이 지금 그 북미권이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그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글로벌 전략은 이게 시도한 지 꽤 됐는데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났던 그러니까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미국에서 직접 뭐 글로벌 아이돌들 뽑아서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사실은 거의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하이브를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에 BTS 대규모 투어 활동 예정하고 그리고 캐치아이가 이제 수익화 본격화가 됐어요 이제부터. 그리고 아까 말씀 코르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팬층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져서 그래서 투어 확대가 되면은 그 투어 수익뿐만 아니라 MD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 마진율이 좋아요. MD 쪽은. 그래서 라이센싱 매출과 MD 매출 쪽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영어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엔터 섹터의 다음 어떤 성장 그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는 만약 BTS가 투어가 돌면은 내년에 영업 마진이 2배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2배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하단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그 내년도 엔터 4사 하이브, YG, SM, JYP의 영업이익의 합산이 한 9,700억 정도로 해서 증 사이클을 이어질 거고요. 2024년 대비해서는 156% 성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BTS를 포함해서 캐치아이, 코르티스 이런 저연차 그룹의 빠른 수익화가 확인되는 하이브, 블랙핑크의 대규모 투어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YG엔터, 여기에 베이비 몬스터까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요. 베이비 몬스터의 아이언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고음이 엄청나요. 근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고음을 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거 혹시 리핑크 아닌가? 너무 고음을 잘 내니까 표정 변화 없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얼굴 찌끄립니다 요즘은. 그럴 정도로 실력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왔어요. 베이비 몬스터의 실력이 아마 블랙핑크를 나중에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SM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 IP가 많아요. 그 NCT 때부터 많은데 에스파가 조금 아쉽습니다. 있어서 그 4사 중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보고 그리고 에스파가 내년 북미 투어 도는데 이게 잘 될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평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JYP는 스트레이키즈라든가 그 트와이스가 북미라는 유럽 쪽 팀추가 상당히 좋아요.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엠믹스가 지금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찌라든가 엠믹스라는 이런 저연차 그룹들이 아직 생각보다 성장을 못했는데 엠믹스는 좀 반응이 좀 그래도 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남자 보이그룹 그 킥플립은 지금 저연차인데 불구하고 좀 반응이 괜찮아요. 이찌가 지금 최근에 재계약을 다 했지만은 좀 반응이 안 좋은 게 그게 단점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연차만 좀 성장이 같이 나온다면은 밸류에이션을 다른 그 기업들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하이브, YG 엔터, JYP 세 개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세 개 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정말 딱 그 하이브, JYP, YG 엔터 세 개 나왔더라고요. 오늘 나왔고요. 어젠가 나왔고 그래서 하이브는 3분기 그 실적은 큰 폭 하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회한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실적 발표에서 컨센 하회해서 밀리면 하면 그때 매수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JYP는 컨셉 부합 정도 한 500억 정도 영업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YG엔터는 상회 크게 역대급 실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YG엔터가 더 강한 모습도 있는 상태고요. 350억 정도 영업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중장기 모멘텀 아까 하이브는 그 BTS 컴백 그리고 그 캐치아이 그리고 코르티스 쪽이고 뉴진스랑 거의 스트리밍 지표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캐치아이가 그러니까 뉴진스급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JYP는 여전히 뭐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 그 글로벌 투어가 좋은 편이고 그 둘의 레버리 효과 요게 따른 MD 그 판매 효과가 기여가 되고 4분기에도 스트레이키즈라든가 트와이스가 다 그 앨범 판매랑 아태 지역 다 투어 돌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다 좋은 거예요. JYP는. 그리고 YG엔터가 지금 거의 뭐 블랙핑크가 거의 역대급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베이브몬스터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YG엔터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멤버 중에 그 아파트 불렀던 멤버 로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면은 목이 좀 성대 결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리한데. 그래서 자칫 블랙핑크가 활동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좀 있어요. 최근에 컨디션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로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블랙핑크가 제대로만 그 투어를 돈다고 하면은 이 역대급 실적을 계속 찍게 되고 그리고 그 베이비몬스터가 2집 판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일본 아레나 투어도 돌고 뭐 일단 새 그 월드 투어도 들어오는데 워낙 지금 실력이 좋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트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실적 모멘텀 보면 YG엔터가
탑픽이고 안정적으로 3분기 4분기 다 괜찮다고 하면은 JYP고 하이브도 내년에 BTS 모멘텀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세 개 위주로 본인 취향에 맞게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쪽에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 부담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라고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상당히 막히다 보니까 네.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음. 조정받고 기간 조정 그 가격 조정 다 사이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게 또 하단에 밸류 하단에 있으니까 또 업사이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BTS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현지 그룹도 수익화 부분 그리고 영미권 침투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그 MD 레버리지 확인된다 그러면은 네. 엔터 4사 합산은 시가총액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 하이브가 11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세 개 그 엔터주 합산이 7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올라가야지 엔터주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하이브가 못 가다 보니까 엔터주가 같이 눌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하이브의 그 성장 동력이 뭔지 봤을 때는 가장 큰 건 BTS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캐치아라든가 하이브가 잘 갈 때 한 20조 갔을 거예요. 그죠? 네, 시점. 코르티스라든가 이제 그런 신인 그룹들 음. 부터 해서 그 현재 그룹들의 수익화가 본격화 됐다는 거 이제서야. 그동안 돈이 안 되다가 지금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 캐데어를 통해서 영미권의 침투율이 확대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시장에서 질이 좋은 시장에 거기 침투율이 확대가 된다. 또 MD 매트를 수익지 좋은 MD 쪽의 매려버리가 확인만 된다면은 시가총액은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엔터 4사의 영업이 합산 추이 같은 경우도 24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25년도, 26년까지 우상향에 가는 거고 매출도 24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26년까지 쭉 우상향하는 거라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더 계속 뭐 바닥에 머물 이유는 없겠죠. 네. 10월의 전략. 물론 뭐 크게 보면 사실 뭐 반도체 IT 이런 게 사실 주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10월을 놓고 봤을 때의 10월 전략 가운데 엔터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